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분석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일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핌스입니다. 핌스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 원인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의 흐름만 보고 그 기업을 평가를 해서는 어떠한 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전략도 펼 수가 없어요. 사업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고, 여기서 어떠한 우리가 전략을 세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분기 여기 실적이 좀 나왔어요. 일단 매출액이 좀 떨어졌어요. 흐름상. 떨어지고, 수익성도 좀 떨어졌죠. 매출액이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 이미 공장을 짓기 전에 직원들을 좀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매출액이 떨어지면은 수익성이 부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액이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뭔가의 해답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 핌스는 중국 거래처가 규모가 좀 크잖아요. 전체 매출의 현재 8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BOE라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가 있잖아요. BOE가 OLED 패널을 만드는데, 자,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의 어떤 그 색감을 조정을 하는, 컬러를 조정하는 그 구동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DD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DDI를 그 국내에 있는 LX 세미콘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고를 받아요. 그래서 LX 세미콘은 이제 국내 이제 LG 쪽, 삼성,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업체에다가도 공급을 하는데, 지금 이 DDI가 좀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공급이 부족했다기보다도 수요가 너무 크게 증가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급이 좀 딸린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상 중국 업체보다 국내에 있는 LG 쪽에 먼저 그 물량을 준 거예요. 왜냐면은 LX 세미콘은 LG, 범 LG가예요. LG 계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그쪽에다 물량을 좀 주다 보니까 중국 BOE 업체에다가는 물량을 좀 많이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BOE가 이게 지금 DDI가 없어가지고 생산 차질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핌스가 BOE 쪽에 매출 비중이 좀 높거든요. BOE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중국 업체들도 이제 거래가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겠죠. 뭐 세계 1위 업체가 DDI가 부족했을 정도면은 뭐 다른 중국 업체들도 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1분기에도 DDI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자, 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가만히 계시거나 저점 매수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별별 일들 다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왜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이 일회성이잖아요. 사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매수 기회로 삼거나 아니면 주가가 다시 반등할 때, 그러니까 즉 DDI가 공급이 좀 어느 정도 확대가 돼서 거래처도 이제 생산 차질에서 벗어나는 그 시기를 좀 기다리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2분기부터 실적이 좀 회복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핌스를 봐야 될 것은 올해 공장을 지었잖아요. 지난해 이제 공장 지은 것이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동안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컸다가 이제 국내 이제 LG 쪽에 이제 러브콜이 들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내 생산 설비를 무려 2배나 높였습니다. 그 2배 높였다는 것은 그만큼 일감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2022년도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기업에 어떤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떠한 가치에서 핵심 가치가 있는지 일단 볼게요. 자, 일시적인 DDI 부족 현상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올해 1분기까지 영향을 받는, 자, 그것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워서, 즉 LG 혹은 이제 삼성 쪽의 물량 러브콜이 들어와서
국내 공장을 2배로 켜서 앞으로의 매출 캐파가 2배로 늘어난다는, 자, 이것과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우리가 후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다? 네, 실적 회복과 주가 회복만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 매수하게 된다면 2020년도 약 54%의 기대 수익률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있고요. 또 하나 종목이 이제 쿠쿠홈시스가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아직 뭐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잠정 실적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혹시 실적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잠정 실적만 나왔고 확정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가 났어요. 4분기 때. 보통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렌탈 사업이라는 것이, 자, 매출액은 뭐 괜찮게 나왔어요. 매출액은. 이게 아마 말레이시아 쪽의 락다운 현상이 이 4분기에 뭔가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신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지난해. 그 신제품에 대한 어떤 재고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자, 아무튼 제가 볼 때 렌탈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렌탈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쌓여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년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 흐름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지금 분기에서 이 적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 떠나서, 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4분기 때가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은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 누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2021년도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1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결과적으로 이제 14%가 증가했어요.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이렇게 됐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70%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당순이익도 보면은, 주당순이익은 네, 지배주주 순이익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97%가 증가했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EPS가 21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이 원래부터 엄청난 저평가였죠. 보시면은 쿠컴시스 보시면은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주가가 안 오른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이러한 조금 반등하려다가 지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우발적으로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부터 저평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아진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약간 잔파도가 좀 있는데,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의 실적은요, 분기 실적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실적,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1, 2, 3, 4교시 시험을 본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학생에 대한 시험 평가를 특정 뭐 3교시냐 4교시냐 이거 하나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1, 2, 3, 4교시를 모두 합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내고 전교 석차를 내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결국 4분기 실적을 더해서 모두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 14%, 영업이익은 14% 증가, 당기순이익은 70%가 증가했는데 주당순이익은 9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PR은 역사적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겁낼 이유가 없어요. 겁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는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을 실적에 반영해서 PER 10을 9로 낮춰서 한번 잡아도 높은 기대 수익률이 나와서 55,000원 이상으로는 네, 주가 상승을 한번 기다려보면서 보유하실 것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저평가에다가 이미 주가 하락으로 그 리스크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이 아니죠.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때는 불리할 때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유리할 때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이건 너무 아깝죠. 이건 사상 최대 실적과 역사적 저평가를 맡고 있는 기업인데 매도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거고요. 나중에 4분기 실적이 왜 부진했는지 저도 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상 이게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고 소비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어떤 거래처로부터 뭐 팽을 당한다든가
그런 우발적인, 아마 우발적인 악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그래서 나중에 3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사업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실적 부진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새로운 종목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과 또 저평가를 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볼게요. 어떤 기업인지. 일단 이 기업의 원래 주력 사업은 핸드백을 만들고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 이제 고객들이 이러한 디자인으로 생산해 달라. 그럼 그걸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제 2위 정도 됩니다. 거래처는 모두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스가 있고 마이클 코어 있고 케이트 스페이드, 코치 많이 유명하죠, 이거. 그렇죠. 이게 보니까 마이클 코어, 케이트 스페이드, 코치, DK9 보면은 한 중고가 럭셔리나 명품까지는 아니고요. 중고가 정도 수준의 굉장히 좀 대중적인 그쪽의 핸드백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2020년도 8월 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건입니다. 약진통상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지분 100%로. 이 기업은 의류 OEM을 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주로 니트류를 만들고요. 거래처는 미국입니다. 갭, 그리고 월마트,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해요. 그래서 핸드백과 의류 쪽이 모두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약진통상을 인수하면서 의류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보십시오. 기존 사업의 매출 비중보다는 의류 쪽이 더 커요. 한 거의 서너 배 정도 큰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매출액이 76%입니다. 의류 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거래처가 있는데, 의류 쪽이죠. 갭. 이쪽이 전체 매출 비중 47% 차지하고 있네요. 갭은 미국의 이제 캐주얼, 그 의류 업체죠. 그리고 또 큰 데가 이제, 아메리칸 이글, 청바지가 유명한 미국 기업이죠. 이것도 이제 캐주얼 의류 브랜드입니다. 월마트 쪽의 매출 비중이 12%나 되네요. 월마트에서는 옷을 이제 PB 상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핸드백으로 보게 된다면은, 마이클 코어가 지금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게스가 한 8%, 네, 게스 백도 얘네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케이트 스페인은 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좀 걸쳐 있고, 거래처가 좀 많죠. 그래서 특정 거래처에 편중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한쪽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다른 쪽에서 그것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산 분석을 보시게 된다면은 약진통상, 이 인수하면서 유형자산 빨간 색깔이 확 올라갔죠. 약진통상의 유형자산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유형자산이 커진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자, 주목할 것은 여기 재고자산 비중이 굉장히 커요. 재고자산이 거의 가장 큰, 당자하고 거의 이제 금융자산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재고자산이 팍 올라갔고, 이번에도 확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래요. 재고자산이 많아지는 것은 위험신호다.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비즈니스 모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이것은 재고자산은 리스크가 아니라 향후 매출 성장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기업은 OEM 기업이에요. OEM. 주문자, 즉 고객이 요청을 하면은 이만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때 재고를 들여와서 그러니까 재고라는 게 재고를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이제 원자재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의 물량에 달하는 제품을 좀 만들어 다오. 그러면 원재료를 그만큼 사와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딱 그 수량만큼만 공급을 해요. 그 이유는 얘들은 재고를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보충하거나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만 그 수량만큼 팔기 때문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주문량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만정성은 양호합니다. 원래 약진통상을 인수한 게 2020년도. 이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여기 부채 비율이나 순차익금 비율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들이 약진통상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차입을 해왔는데 금융 차입도 있었지만은 전환사채를 썼어요. 한 200억 가량의 전환사채를 들여왔습니다. 근데 그 전환사채라는 것이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라기보다도 그 사채는 200억 원에 달하는 그 주식으로 전환이 돼요. 그렇죠.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자본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이제 증가되는 구조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주식으로 전환되니까 이제 순차익금, 뭐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는 부분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 비율이 일단 100%가 넘어섰어요. 이 100%가 넘어섰다는 것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주머니에 돈이 있다.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은 양호하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밑에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7억 원의 돈이 들어왔고요. 투자 활동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네, 지금도 설비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생산 가동률이 얘들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형 자산을 좀 증가시키고 있는데, 그건 좋은 거죠. 그쵸? 주문량이 폭주하니까 지금 지금 갖고 있는 설비 가지고는 그 주문량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설비를 좀 더 캐파를 늘린다는 얘기죠. 장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도 좋아지고 있죠. 돈을 이때 413억 원을 외부에서 이제 들여왔어요. 약진 통상을 인수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오고 지금은 돈을 이제 유출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빚을 갚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 좀 유심하게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좀 책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통 기업의 회계와 관련된 그런 쪽인데, 주식 투자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은 보통 회계 쪽에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 분석입니다.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약진 통상에 좀 집중을 하죠. 의류 사업에. 이걸 인수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약진 통상을 인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제이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핸드백만 만들고서는 뭔가 좀 사업이 좀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의류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약진 통상은 과거에 어떤 회사냐면 글로벌 사모펀드사 칼라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주인이었어요. 약진 통상에. 이 칼라일 그룹은 약진 통상을 인수를 해가지고 약간 리빌딩을 시킨 뒤에 2016년도에 상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상장이 못했어요. 상장 실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우울했겠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2018년도에 얘들이 이제 의류회사들은 보통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베트남에 화재가 2번이나 일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이게. 화재까지 일어났죠. 그러니까 상장도 못했는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유형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실이 갔겠죠. 여기다가 코로나가 또 터졌나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이 회사를 매각한 게 2020년도 8월 달인데 코로나가 상반기 1, 2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그때 코로나의 공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 칼라일 쪽에서는 야, 이건 좀 아닌가 보다 그랬겠죠, 아마. 그쵸? 완전 이거는 뭐 악재가 계속 나오니까 악재가 3번 연속 나왔잖아요. 상장 실패, 화재 2번 났고 코로나까지 터졌고, 코로나가 터지면 이제 의류회사들은 거의 뭐 손가락 빨아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은 코로나 확산 속도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헐값에 그냥 143억 원에 팔아버렸어요, 이 회사를. 제이스 코퍼레이션 완전히 길바닥에서 금덩어리를 주웠죠. 자, 그럼 제이스 코퍼레이션이 약진 통상을 인수한 뒤에 어떠한 흐름이 나왔을까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 밑에 파란색이 핸드백이에요. 핸드백 매출인데 원래 얘들이 핸드백 매출밖에 없었다가 약진 통상을 인수하니까 여기 매출액이 더해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칼라일 그룹은 바보가 된 거고, 네, 제이스 코퍼레이션 완전히 네, 금덩어리를 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전체 지금 의류 매출액이 핸드백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1년도 일단 실적을 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2021년도 실적에 대한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JS 코퍼레이션을 보게 된다면 이제 주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차트죠.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실 여기서부터 가는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흐름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2019년도는 이제 약진 통상을 인수하기 전이잖아요. 이때 주가 흐름하고 지금 주가하고 봤을 때 택도 없어요. 이게 전체 매출이 75%가 추가가 됐는데 지금 주가 올라간 게 고작 요거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저평가됐습니다. 약진 통상의 인수에 대한 효과가 주가에 아직 반영이 덜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 그렇죠.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2022년도 실적이 증가할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순서 2021년도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자,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약진 통상 매출액이 더해지니까 과거에 핸드백만 있었던 매출액을 2020년도에 하반기에 좀 일부분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의류 매출이 1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아주 높은 매출 성장이 나왔고 무엇보다 좀 고무적인 게 영업이익률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게 좋습니다. 과거 이때는 이 핸드백 사업을 하고 있을 때 2018년도에 왜 이게 툭 떨어졌냐면은 공장을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는데 자, 핸드백 사업을 한번 볼게요. 핸드백은 사람이 만들어요. 대량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소위 장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한 땀 한 땀 만드는 게 핸드백이잖아요. 그래서 뭐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인 이유가 한 40년, 50년 핸드백만 만들었던 그 장인이 아직까지 그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가치하고 버무려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공장을 이전해 버리니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젊은 애들 데려다가 핸드백 만들려고 하니 핸드백을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숙련도가 없잖아요. 숙련도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만들면 반품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또 터졌고 지금 한 4년 차를 맞게 되니까 아무래도 숙련도가 좀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 약진 통상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쪽의 영업이익에 또 이제 수익성에 좀 이제 영향을 좀 받았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고무적이에요,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수익성은 좀 더 개선될 걸로 일단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약진 통상 인수가 2020년도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4분기 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실적이 나왔죠. 자, 지난해 2분기 때 요 흐름이 나왔는데 요게 원래는 매출이 올라갔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우상향되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서 지금 지난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해운 쪽이 난리가 났잖아요.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선적을 못하고 심지어는 선적을 했다 하더라도 짐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것은 항만 쪽에서는 이제 짐을 내릴 때 컨테이너로 이제 사람 손으로 이제 내리잖아요. 그쪽 시장이 좀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커지면서 이 작업을 못한 거예요. 이거 하역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보면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항만의 배들이 이걸 선적도 못하고 이걸 짐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다 위에 배들이 계속 대기 중에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좀 회복이 됐는데 아무튼 그 영향입니다. 선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못했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갑자기 뻥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때 못했던 물량이 이때 이제 매출액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치 4분기 실적도 뭐 부진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우상향하는 그림이 됐어야 돼요. 우상향. 요게 조금 올라가고 여기 조금 내려가고 그러면서 우상향 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정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분기 실적만 놓고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하고 올해 4분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매출액이 이제 2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무적인 건데 왜냐면 아직 지금 해운 운임료가 지금 한 5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실적이 부진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기업은 해운 운임료 상승, 왜냐면 그 옷을 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옮기는데 운임료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뭐 매출액 20% 상승에다가
특히 영업이익이 200%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해운 운임료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는 다 풀릴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고생을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운임료 하락, 그 부분이 이제 정상화 좀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판가가 상승이 되겠죠. 운임료에 따른 부담을 그 공급업체가 계속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운임료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운임료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판가가 상승하든지. 부분별 매출을 보시게 된다면 핸드백이 많이 팔렸네요. 전년 동기 대비 47%의 성장이 있었고, 의류 쪽은 뭐 새롭게 했기 때문에 2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5%의 매출 성장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집계해서 보시게 된다면 매출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4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67%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 원가율이 이게 2%가 절감이 되면서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큰 도움, 영업이익 성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이렇게 2%가 감소했다는 것은, 해운 운임료는 보통 이제 매출 이게 판관비 쪽이나 매출 원가 쪽에 들어갔는데 매출 원가 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가 감소가 됐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게 그리고 판관비도 이제 20%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667%가 증가를 했네요. 당기순이익은 254%가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2%대에서 6%로 올라갔다. 이게 가장 큰 고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 주당 순이익을 좀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EPS는 별도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1, 2분기는 이례적으로 실적이 좀 낮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은 이제 영업이익과는 다르게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 나오기도 하고 이익이 잡히기도 하는데, 이때는 1,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은 5%대였어요. 5%대였는데 이때 순이익률은 2%에서 3%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영업과 관련 없이 뭔가 비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일회성 비용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제값을 못 받았다라는 거고, 3, 4분기 때는 3분기 때는 뭐 제대로 나온 거고, 4분기 때는 반대로 약간 일회성 이익이 좀 더해졌어요. 약간. 그래서 아무튼 뭐 이때 못했던 게 이때 더해졌다고 보시게 된다면 뭐 정상적인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한 20배 정도의 EPS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코로나 이전 주가, 2019년도 주가와 지금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EPS가 20배가 증가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주가냐 이거죠. 아니죠.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실적에 맞게끔 아직 몸값이 아직 매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저평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고민해야 돼요. 지금 업계에선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 피해주가 실적이 좋아지는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경우 보복 소비라는 부분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뭔가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 롤렉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명품 럭셔리 브랜드 쪽에서 가면은 줄을 서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백화점 가지고 사람들 줄 서 있고 거기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려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오후 한 점심시간 정도? 그때 갔는데 오늘은 다 꽉 찼다. 대기 인원이 150팀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이제 보복 소비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피해주들이 원래 코로나가 끝나면은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으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실적이 회복되는 양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복 소비라는 게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실적이 이례적으로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코로나가 끝나면 오히려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주가가 약간 부진하고 막 그런 거, 백화점주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코로나가 완화가 되는데도 조금 이제 부진하고 막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들이 앞으로 실적이 예상보다는 이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사야 될 사람들 다 샀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크아웃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JS 코퍼레이션도 혹시 2021년도 지난해 기록한 실적이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도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재 실적이 과거 실적보다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가 실적이 좋아야져 돼요. 두 번째, 그 실적이 실적 대비 저평가가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으면은 약세장에서 끄떡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밑에서 더 저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인데 바로 JS 코퍼레이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자 실적 좋아지고 저평가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2022년도 실적 좋아지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JS 코퍼레이션은 핸드백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대부분이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해요. 고객 브랜드가 다 미국 브랜드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럼 의류 쪽만 놓고 보겠습니다. 의류 쪽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난해 그 미국에서는 보통 의류를 어디에서 수입해다 쓰냐면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한 의류 수입이 22%를 베트남에서 수입을 해요. 굉장히 큰 물량이거든요. 베트남 말고는 또 뭐 다른 데 이제 말레이시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베트남이 작년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7월부터 9월 달까지 락다운이 됐어요. 이거는 3개월 동안 락다운이 됐다면은 1년에 12달인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매출이 안 났다는 얘기죠. 이게 뭐 락다운이 뭐냐면은 아예 집 밖에 못 나가게끔 그냥 법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출근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3개월 동안 멈췄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재고 보충이 안 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지금 재고 보충이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의류 도매 쪽에서의 재고가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뚝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만큼 더 올라가야 돼요, 재고 보충이. 그리고 소매 쪽 볼게요. 소매 쪽 보면은 뭐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10% 정도 수준이에요. 2019년도 대비 10%가 낮아요,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는 재고 보충을 2019년도보단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이연 수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2년 동안은 옷을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안 사 입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끝나기 종식이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안 샀던 옷들을 한꺼번에 사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이연 수요거든요. 이연 수요를 고려했을 때는 재고 보충이 2019년도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생산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고 그에 따른 수혜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 보시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대비 재고가 좀 10%가 좀 적은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보다 재고 보충을 좀 더 많이 해놔야 된다. 이연 수요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주요 바이어들이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2022년도까지는 높은 수준으로 재고 확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JS 코퍼레이션이 지금 베트남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겠고 매출이 좋아지게 되겠죠. 두 번째, 이연 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투자은행에서 파이퍼 샌들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8월달, 9월달 코로나하고 함께하는 뭐 코로나가 완화가 됐을 때 무엇부터 살 것이냐. 그래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트렌드를 조사했는데 이 중에서 1등이 의류예요. 점유율 22%. 옷부터 사겠다.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류 쪽에서의 이연 수요까지 고려하게 된다면은 이 재고 보충을 넘어서 재고를 2019년도 수준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혜가 이제 앞으로 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JS 코퍼레이션이 생산 능력을 무려 194%가 증가했어요. 2021년도에. 지금 베트남 쪽에 화재가 났던 그 공장, 왜냐면 그 약진 통상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게 화재가 났어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복구 작업이 좀 일어나가지고 증설이 됐고, 전체가 다 증설이 일어났어요. 전체가.
194%나 증설이 생산 규모가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치는 데가 뭐냐면은 지금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가동률이 100% 넘어섰다는 것은 지금 미국 측으로부터 재고 보충을 위해서 공장을 생산 능력을 초과한 이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100%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야근을 한다는 얘기거나 혹은 이제 외주 생산을 또 맡긴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야근을 하게 된다면 야근 수당이 더 커요. 정시에 근무하는 것보다 야근 수당은 국내 같은 경우는 50% 급여를 더 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야근이 아니고 외주 생산을 많이 맡긴다면 또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을 좀 더 확보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추가적으로 나갔던 비용들 좀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예. 그 미국 쪽에서 재고 보충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그 2022년도에도 반복이 될 것 같다. 따라서 2022년도 실적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핸드백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핸드백도 코로나19 완화가 된다면 핸드백 수요가 증가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뭐 사람들이 그동안 외출 안 하다가 이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뭔가 이제 외적으로 좀 꾸미게 되잖아요. 옷도 그렇지만 핸드백도 바꾸게 되겠죠. 그럼 미국 10대 애들, 젊은 애들한테 이제 패션 트렌드를 조사해 봤는데 가장 선호하는 핸드백 브랜드가 뭐냐? 그랬더니 마이클 코스가 이제 18%로 1등, 루이비통이 2등, 3위가 코치, 게이트 스페이드가 4위, 그 다음에 이제 구찌인데 이 노란색으로 만든 것들은 모두 제이스 코퍼레이션이 OEM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이스 코퍼레이션 말고 다른 업체들도 이제 이쪽에 이제 공급을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제이스가 이제 이거 담당하고 있는 이 핸드백 브랜드가 전체 5개 중에서 뭐 상위 한 3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은 지금 미국은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면역이 좀 늦게 일어났고 미국 애들은 말을 하도 많이 안 듣고 막 처음부터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지금 확산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2020년도 핸드백 전망도 좋을 것 같다. 확실한 제가 증거를 갖고 올게요. 이겁니다. 내년도 실적, 그러니까 올해 실적 중에 특히 이제 상반기만 놓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올해 상반기 실적 어떻게 될까요? 1분기나 혹은 2분기.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왔어요. 자, 먼저, 제공품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공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을 보면은 완제품도 있고, 뭐 미착품이 있고, 원재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공품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제공품은 아직 제품이 완성이 안 돼서 아직 그 고객사한테 전달이 안 된 재고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들 때, 만들다가 단추를 아직 안 꼈을 수도 있잖아요. 단추 작업을 이제 못했고, 뭐 칼라 작업도 못하고, 뭐 소매 작업도 못하고, 만들고 있는 지금 제품들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 조만간 매출로 전환될 제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제공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공품이 증가하면요, 조만간 그것이 매출로 그냥 잡혀요. 자, 근데 제공품이 분기별로 봤을 때 가장 높아요. 2021년도 4분기가. 이 얘기는 뭐다? 2021년도 4분기에 이 제공품 물량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건 2022년도 상반기 물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사가 OEM 기업이라는 거, 주문자 생산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세요. 자, 이건 고객이 요청해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즉 얘네들이 이거 제공품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면 모두 다 사가는 거예요. 고객사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틀림없는 매출로 되고 재고는 한 푼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이쪽에. 다 팔려나가니까. 의류를 만드는 게 지금 얘들이 겨울옷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4분기 때 생산하는 제공품이면은 뭐 봄옷이겠죠. 그렇죠. 봄 혹은 여름. 니트가 주력이기 때문에 니트는 어떤 디자인 패턴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약간 베이직한 옷이기 때문에 반팔, 긴팔 다 만드는 구조로 될 거예요. 그래서 봄옷과 여름옷까지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 실적은 일단은 좋을 것으로 일단은 전망이 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이 물량이 다 이제 매출로 전환이 돼요. 이제 상반기 매출로. 자, 이것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2022년도 실적 성장은 거의 확실시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뭐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아무튼 핸드백도 전망이 좋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의류를, 네, 의료가 아니고 의류죠.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류 재고 보충은 뭐 당연한 거죠. 예. 또 하나가 있다면은 얘들이 지금 핸드백 쪽에 숙련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숙련도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4년 차를 맞고 있으니까 숙련도가 다시 이제 높아지면서 이익 회복이 앞으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향후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매출액은 연평균 8%씩 오르고 영업이익은 16%씩 올라갈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EPS 추정치는 올해 이미 2021년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앞으로는 연평균 2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20%가 말입니다. 이 성장률이 높고 낮으면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이스 코퍼레이션의 지금 현재 PR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PR이 7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장률 대비 지금 주가가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완전히 헐값이에요, 지금. 성장률은 연평균 20%씩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저평가예요. 하나는 지금 전환사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진통상 인수에 들어가는 차입금, 이걸 이제 상환하기 위해서, 했는데, 좋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받았어요. 일단 이자를 안 내도 돼요.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고, 리픽싱도 한 80%에 불과하고, 그리고 총 주식수 대비한 물량이 한 6.7% 정도 물량이면 뭐, 오버행도 안 나오고, 만기일도 2026년도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건 뭐 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저평가되고, 그러니까 용도가 좋잖아요. 돈을 더 벌기 위한 돈 차입이기 때문에 그 사채업자 쪽에서도 근데 이자를 안 받고 그냥 야 우리 주식만 줘라. 그 주식도 되게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자 없이 아마 이게 좋은 겁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아무튼 자 투자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게 된다면은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실적에 따른 주가도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만간 주가가 35,400원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43%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3월 말이면 확정 실적이 나오고 그 3월 말 이후 한 4월 초가 되면은 PR이 7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PR이 7로 변하게 된다면 지금 PR이 29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JS 코퍼레이션이 야, PR이 좀 비싼 고평가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2020년도 실적에 따른 PR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 따른 PR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죠. 이게 조만간 바뀝니다. 7로. 그럼 그제서야 사람들이 와우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엄청 싸네.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네. 이제 이것들이 이제 기업 가치가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4월 초, 5월 뭐 그때까지는 아마 이런 목표가가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2022년도 올해도 성장하게 되는데 PR이 5.9입니다. 굉장히 싸죠.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약 49,000원. 그래서 목표가 2022년도 42,000원 정도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PR, 목표 PR은 10으로 잡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조사해보니까 글로벌 의류 OEM 업체들의 평균 PR이 10배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한 42,000원. 4만원 넘어가면 파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사야 될 세 가지 조건 종목이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렇다고 그 시장을 이긴다는 의미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나홀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약세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 종목입니다. 그게 뭐다? 자, 지금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전년보다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해 2020년도보다 좋아야 되죠. 그리고 그 실적 대비 저평가가 돼야 되죠. 자, 저평가 일어났죠. 그리고 내년에도 성장해야 돼요. 내년에 성장하죠. 왜냐? 아까 지금 이런 이유로 투자를 하게 될 때는 개인적인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개인 의견에 의해서 그냥 좋아 보여서 사면 안 되고요. 명확한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는 팩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냥 감으로 투자해서는 그건 안 돼요. 내가 좋아 보이는 기업은 다른 사람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매수가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이 팩트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팩트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고, 대기 매수자들은 신규 매수를 하게 되겠고, 그럼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죠. 어떻습니까? 평생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우리 노후 자산, 우리 자산을 꾸준하게 매년 증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한두 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 이 투자를 넘어서는 투자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법, 실적이 좋아지는데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걸로 제가 매도했던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지금 이게 녹화 방송인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루트로닉과 SPC 삼립을 차익 실현했어요. 그래서 루트로닉은 59%의 수익을 좀 얻었습니다. 목표가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SPC 삼립도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해가지고 매도를 했고, 총 올해 2022년도에 매도했던 종목은 총 5종목, 평균 수익률 50%고요. 상승 적중률은 모두 100%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갈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거부터 매도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이런 종목들이 쌓여가겠죠. 지난해처럼 말입니다. 자, 지난해는 총 39종목을 매도를 해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58%.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익률을 모두 더해요. 더한 뒤에 종목 수 39로 나누게 된다면 58%의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 나오죠. 상승 적중률은 92%입니다. 지난해 주가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지난해 한번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내내 조정이었어요. 1년 내내 조정. 자, 보십시오. 그쵸. 계속 조정이었죠. 그래서 지난해 사실상 지수를 보게 된다면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이거 뭘까요? 참고로 전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것은 이제 힌트 계좌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모의 투자 계좌예요. 그래서 모의 투자라는 게 뭐냐면, 힌트 계좌에다가 제가 종목을 입력을 하면은 저희 회원분들한테 문자가 가요. 문자. 그래서 이 가격에 뭐 넷게임즈를 지금 샀다. 얼마를. 그럼 회원분들이 그걸 보고 매수 신호니까 매수하게 되고, 팔 때 12,000원에 팔았다. 매도를 하면은 그 문자가 돈을 날아가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에 찍힌 숫자하고 동일합니다. 이것들은. 한치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게 왜냐면 지난해 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믿죠. 못 믿죠. 왜? 그들은 차트를 보고 단타를 치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조건. 실적이 전년보다 좋아지고 그 실적이 주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도 좋아질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물론 실패하는 종목들도 나오죠. 악재가 발생해서 실적과 관련된 악재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이제 필연적 실패도 존재하죠. 2020년도 볼까요? 2020년도도 동일합니다. 이거 힌트 계좌에서 갖고 왔는데 2020년도는 별로였어요. 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1,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니까 살 종목이 없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선. 물론 유동성 장세 때문에 막 주가가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저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35%, 상승 적중률은 76%였습니다. 근데 실제 수익률은 이거보다 높았어요. 왜? 다른 종목들을 모두 2차 전지에다가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다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10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평균 수익률이 40%예요. 지금까지 8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40%고, 최근 2020년도부터 따져봐서도 35%, 그리고 여기 58%, 최근 아직 뭐 초기지만 50%. 대략적으로 보면 40% 이상이라는 것은 일단 팩트로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떠한 철학과 전략으로 종목을 발굴해내는지, 그 부분이 여기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게 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네,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돈을 벌고 어쩌다 돈을 잃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돈이 안 모여요. 매년 돈을 모으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어린 꼬맹이들이 있으면은 그 꼬맹이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이렇게 증식해 나갈까, 혹은 나의 노후, 우리 가족, 우리의 미래를 봤을 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자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이러한 올바른 투자와 이런 실천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